그냥 옛날에 알던 노인네야. 30년을 키운 아들이 나를 노인네라고 불렀습니다. 손님 아직 영업 전이에요. 정희야, 나 갈 데가 없어. 일단 들어와요. 천천히 먹어요, 채알라. 서울 강북의 한 대형 종합병원 VIP 건강검진센터였습니다. 서도연은 올해로 63이었습니다. 30년 넘게 건설업 하나만 보고 달려온 사람이었어요. 지방 중소도시에서 시작해 수도권까지 이름을 올린 중견 건설사 대표. 자산 규모 400억, 직원만 3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런 그가 해마다 이맘때면 이 검진센터를 찾았습니다. 나이가 나이인지라 심장 CT까지 포함한 정밀 검사를 받아온 지 벌써 5년째였죠. 검사실 천장의 형광등이 차갑게 빛났고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가 낮고 묵직하게 들렸습니다. 서도연은 침대에 누운 채 눈을 감았어요. 매년 이 순간만큼은 이상하게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왜인지는 몰랐어요. 검사가 끝나고 상담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의사가 모니터를 천천히 가리키며 입을 열었어요. 대표님, 왼쪽 관상 동맥 쪽에 협착 의심 소견이 나왔습니다. 지금 당장 위험한 수준은 아니지만 이 상태로 방치하면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정밀 혈관 조형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결과에 따라서는 스텐트 시술이나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서도연은 의자에 등을 기댄 채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최악의 경우라면요? 의사는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일주일 뒤 정밀 검사 결과가 나와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악을 가정하신다면 예측이 어렵습니다. 예측이 어렵다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저녁 서도연은 거실 소파에 두 아들을 불러 앉혔습니다. 장남 서재원은 38이었어요. 회사 재무이사로 반듯해 보이는 외모와 달리 차가운 눈빛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차남 서재민은 35, 유행 따라 부동산 투자니 뭐니 쫓아다니는 허세 많은 아이였어요. 서도연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빠 심장에 이상이 생겼다. 일주일 뒤 정밀 검사가 있는데 결과에 따라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장남이었어요. 그럼 지분 정리부터 해야겠네요. 제가 아는 세무 전문 변호사한테 연락해서 상속 설계 먼저 잡겠습니다. 차남이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거들었습니다. 아버지, 회사 주식 명의는 미리 분산해 놓으세요. 갑자기 되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요. 서도연은 두 아들의 얼굴을 가만히 쳐다봤습니다. 아버지가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병원 같이 가자고 괜찮냐고. 그 말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원은 벌써 전화기를 꺼내 누군가에게 통화를 걸었고 재민은 하품을 하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두 아들이 각자 방으로 들어간 뒤 거실에는 서도연 혼자만 남았어요. 저녁 식탁에는 현재 아내 박미선이 앉아 있었습니다. 42살 서도연보다 21살 어린 여자였어요. 그녀는 식사는 뒷전이고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지 않았어요. 응, 그러게. 솔직히 빨리 정리되면 내가 편하지. 나이 차도 많고 재산만 잘 챙기면 되는 거 아니야? 서도연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날 밤 그는 서재에 홀로 앉아 오랫동안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천천히 열었어요. 오래된 신문 스크랩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였어요. 제목이 보였습니다. 건설 신축 현장 추락사고, 노동자 1명 사망. 서도연은 그 스크랩을 한참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서랍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지갑을 꺼냈어요. 낡은 지갑 안쪽에 색이 바랜 사진 한 장이 끼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시장 골목 사진이었어요. 어느 허름한 간판 앞에서 웃고 있는 여자. 서도연은 사진을 잠깐 들여다봤다가 다시 지갑 속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오랫동안 함께한 비서 강필두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강 비서, 나 하나만 믿고 따라줄 수 있겠나? 강 비서는 조용히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부도 기사를 흘리자 해외 프로젝트 손실의 하도급 연쇄부도, 회사가 무너진다는 거짓 뉴스. 강 비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회장님, 그게 무슨, 돈이 사라지면 뭐가 남는지 보고 싶어? 그때는 몰랐다. 내가 살려고 만든 거짓말이 나를 죽일 진실을 데려올 줄은. 사흘 뒤부터 기사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영건설, 해외 플랜트 사업 손실 300억 추정, 하도급 연쇄 부도 위기, 주가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거래처 문의 전화가 빗발쳤고 친분을 내세우던 사람들의 연락이 하루 이틀 사이에 뚝 끊겼습니다. 어제까지 식사 약속을 잡자던 건설업계 지인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서도연은 평소 즐겨 입던 고급 코트와 시계를 금고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점퍼 하나를 꺼냈어요. 20년도 더 된 회색 점퍼였습니다. 군데군데 솔기가 터져 있었고 냄새도 났어요. 운동화는 밑창에 구멍이 났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300명 직원을 거느린 건설사 대표가 아니라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냥 노인이 서 있었어요. 그날 저녁 아내 박미선이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당신이 나까지 망하게 할 셈이에요? 나 친정 가 있을게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장남 재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본인 명의 부동산이랑 예금부터 빨리 정리해 주세요. 채권자들이 가압류 들어오면 저희한테까지 불똥 튀어요. 서도연은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차남 재미는 연락조차 없었어요. 강 비서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준비됐습니다. 그런데 사고 서류 건은 어떻게? 서도연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건 나중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서도연은 낡은 점퍼 깃을 세우고 집을 나섰습니다. 우산은 없었어요. 빗방울이 얼굴을 적셨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남이 사는 강남 아파트를 향해 걷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내 집에서 가장 먼저 나간 건 아내가 아니라 가족이었다. 1시간쯤 걸었을까요? 하늘을 찌를 듯한 고급 아파트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예전엔 지하 주차장으로 차를 몰고 당당하게 들어가던 곳이었어요. 경비실 앞을 지나가려는데 경비원이 황급히 뛰어나왔습니다. 어르신, 잠깐만요.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경비원은 서도연의 젖은 점퍼와 찢어진 운동화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503호에 사는 서재원 씨 아버지입니다. 경비원이 고개를 갸웃하더니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재원의 얼굴이 떴어요. 깔끔한 실내복, 환한 거실. 재원은 화면 속 남자를 보자마자 몸이 굳었습니다. 점퍼 차림의 초라한 노인. 하지만 얼굴은 분명 아버지였어요. 재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인터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은 열지 않았어요. 아버지, 왜 그 꼴로 여기를 오세요? 아들아, 아빠 좀 들여보내줘. 밥이라도 한 끼만. 재원의 목소리는 떨림이 없었습니다. 이미 제 변호사를 통해 서류 다 작성했어요. 법적으로 우린 이제 남입니다. 더 이상 찾아오지 마세요. 서도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재원아, 제발 하룻밤만 재워줘. 화면 너머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였습니다. 여보, 빨리 끊어요. 옆집에서 보면 어떡해요. 재원이 다시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이 다 봐요. 부탁이니 제발 조용히 사세요. 경비실에 출입금지 요청할게요. 철컥, 신호가 끊겼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서도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먼저 꺾였고 손바닥이 젖은 보도블록에 닿았어요.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재원이 7살 때였어요. 한밤중에 열이 펄펄 끓어서 서도연이 아들을 등에 업고 응급실까지 달렸던 일이요. 비가 쏟아지는 골목길을 숨이 턱까지 차오르도록 뛰었었습니다.
등에서 어린 재원이 속삭였어요. 아빠, 나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그 아이가 이제는 아버지를 문 밖에 세워두고 경비실에 출입금지를 요청하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서도연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그냥 걸었습니다. 얼마쯤 걷다가 오른쪽 가슴이 서늘하게 조여드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는 가슴에 손을 얹고 잠시 멈췄습니다. 눈앞이 흐려졌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마지막 희망이 있었습니다. 차남 재민이었어요. 그는 손을 떨며 전화를 눌렀습니다. 나는 그 문 앞에서 알았다. 아버지란 단어가 돈 앞에선 계약서 한 장보다 가볍다는 걸. 신호음이 몇 번 울리다가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하지만 아들 목소리 대신 들려온 건 쿵쿵거리는 음악 소리, 여자들의 웃음소리, 술잔 부딪히는 소리였어요. 재민은 지금 어딘가의 파티 자리에 있었습니다. 야, 누구야? 목소리가 취해 있었어요. 혀가 꼬였습니다. 아빠다. 재민아, 아빠 지금 좀 힘들어. 밥이라도 한 끼 먹자. 전화 너머에서 누군가 물었습니다. 오빠 누구야? 재민이 웃으며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냥 옛날에 알던 영감. 그리고 다시 전화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찜질방 가요, 찜질방. 나 바쁘니까. 뚝. 통화가 끊겼습니다. 서도연은 휴대폰을 든 손을 천천히 내렸어요. 빗방울이 화면 위에 떨어져 흘러내렸습니다. 그 순간 무릎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인도 한복판에 주저앉았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도연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목 안쪽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라왔어요.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들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30년이 넘도록 학비를 대고 사업 자금을 주고 무수히 많은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남은 건 냉정한 거절과 조롱, 그리고 빗속에 홀로 남겨진 노인 한 명이었어요. 비는 새벽이 되어서야 그쳤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했어요. 서도연은 발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걸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어느새 낯익은 골목이 나타났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낡은 간판들, 좁은 골목 사이로 늘어선 가게들. 새벽 4시였어요. 하나 둘 셔터가 올라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팔을 써는 톡톡 소리, 물 씻는 소리, 어디선가 국물 끓는 냄새가 바람을 타고 흘러왔습니다. 그때 눈에 간판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윤정의 손칼국수. 글씨는 발에서 거의 보이지 않았고 간판 모서리는 녹이 슬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이름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서도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윤정이 28해 전 자신이 냉정하게 이혼 도장을 찍게 했던 여자. 그녀가 이 시장에서 칼국수집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머릿속으로 오래된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30대 초반, 아직 성공하기 전이었어요. 정희와 함께 이 시장에 자주 왔었습니다. 이 골목 끝 분식집에서 떡볶이 한 접시를 반씩 나눠 먹으며 웃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기억은 씁쓸했습니다. 사업이 되기 시작했을 무렵 서도연은 정희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거실 탁자에 던지듯 놓으며 말했죠. 이혼하자. 당신 같은 사람이랑 있으면 내가 더 못 올라가. 위자료는 넉넉히 줄게. 정희는 울지 않았어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손이 떨리는 게 보였지만 끝까지 말이 없었어요. 두 아들은 그때 10살, 7살이었습니다. 양육권은 재력이 있는 서도연에게 갔죠. 정희는 아이들과도 헤어져야 했어요. 서도연은 가게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얼굴을 들고 들어갑니까? 돌아서려는 순간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낡은 앞치마를 두른 여자가 나왔어요. 손에 쓰레기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 새어 있었고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패어 있었어요. 하지만 서도연은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윤정이었습니다.
정희도 걸음을 멈췄습니다. 처음엔 몰랐어요. 거지 같은 차림의 노인이 자기 가게 앞에 서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눈이 마주치는 순간 알아챘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든 손이 살짝 떨렸어요. 당신. 목소리는 28년 전보다 낮아져 있었지만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서도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5초쯤 정적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골목을 지나갔어요. 정희는 한참 그를 쳐다보다가 천천히 쓰레기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한번 쉬더니 가게 문을 열었어요. 들어와요. 새벽 시장 골목에서 나는 내 이름 대신 그녀의 간판을 보았다. 가게는 비좁았지만 깨끗했습니다. 낮은 천장에 오래된 메뉴판이 걸려 있었고 테이블 4개가 놓여 있었어요. 정희는 아무 말 없이 가게 뒤편으로 서도연을 안내했습니다. 작은 문을 열자 샤워실이 나왔어요. 낡았지만 정갈했습니다. 씻어요. 우리 나이에 몸이 차면 탈나. 정희는 선반에서 수건 한 장을 꺼내 건넸습니다. 하얗지만 오래되어 누르스름하게 변한 수건이었어요. 비누도 하나 놓아주고는 조용히 나갔습니다. 서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옷을 벗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서 있었어요. 수염이 덥수룩하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샤워기를 틀자 따뜻한 물이 쏟아졌어요. 물이 몸을 타고 흘러내리는 순간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참았던 것들이 터져 나왔어요. 어깨가 들썩였고 입을 막았지만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물소리에 묻혀서 밖에서는 들리지 않았겠지만 서도연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오니 테이블 위에 뭔가 놓여 있었어요. 칼국수 한 그릇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정희는 맞은편에 뒤를 돌려 앉아 있었습니다. 팔을 다듬고 있었어요. 톡톡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먹어요. 서도연은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젓가락을 집었어요. 뜨거운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눈가가 또 뜨거워졌습니다. 이 맛, 30년 전 그 맛 그대로였어요. 정희가 신혼 때 끓여주던 바로 그 칼국수 맛이었습니다. 맛이 똑같네. 정희는 여전히 뒤를 돌린 채였습니다. 손맛은 안 변하더라. 서도연은 한 숟가락 또 떠먹었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어요. 28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따뜻한 것을 먹는 기분이었습니다. 국물을 다 비우고 나서 서도연은 입을 열었습니다. 심장 CT 검사 얘기부터 시작했어요. 협착 의심 소견, 일주일 뒤 정밀 결과, 그리고 두 아들에게 말했을 때의 반응.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원이가 상속세 절세 전략부터 얘기하더라고. 아빠 병 걱정은 한마디도 안 하고. 정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칼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재원이가 그랬구나. 목소리가 작았어요. 서도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아내 얘기도, 가짜 파산 자작극을 벌인 것도, 그리고 재원의 집 앞에서 문전 박대당한 일도, 빗속에서 인터폰 붙잡고 애원했어.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그런데 재원이가 법적으로 남이라고 하더라. 출입금지 시키겠다고. 정희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채소 썰던 칼질이 완전히 멈췄어요. 서도연은 목이 메었습니다. 재민이는 클럽에 있었어. 전화했더니 영감탱이가 왜 전화하냐고. 정희가 천천히 돌아앉았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내가 곁에 있었다면 애들이 그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 서도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잘못 아니야. 내 잘못이야. 아니야. 엄마 노릇을 못했어. 재원이 10살, 재민이 7살 때 떠나야 했으니. 그 나이에 엄마가 필요한 나이였는데.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가게 밖이 밝아졌습니다. 새벽 6시쯤 되었을까요? 여기저기서 셔터 올라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희는 냄비에 불을 붙이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했어요. 그때까지 2층에 있어요. 손님들 눈치 보기 싫으면. 하루가 지났습니다. 서도연은 창문으로 정희가 장사하는 모습을 내내 지켜봤습니다. 쉴 틈 없이 움직이는 작은 몸, 손등의 화상 자국들, 굵어진 손가락 마디, 허리를 제대로 펴지 못하는 모습. 이렇게 살아왔구나. 28년 동안. 저녁 장사가 끝나고 정희가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따뜻한 국물 한 그릇을 들고 있었어요. 저녁 먹어. 고마워. 내일 아침도 줄게. 일찍 일어나니까 시끄러워도 이해해. 정희는 그 말을 남기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서도연은 국물을 먹으며 눈물이 떨어지는 걸 느꼈어요. 낡은 이불을 펴고 누웠습니다. 포근했어요. 베개에 머리를 대는 순간 오랜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서도연은 눈을 떴습니다. 아래층에서 보글보글 국물 끓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희가 벌써 일어나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이불을 개고 낡은 옷을 다시 입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었어요. 폐를 끼칠 수 없었습니다.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발끝으로 계단을 내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낡은 계단은 삐걱거렸어요. 한 칸, 두 칸. 부엌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정희가 보였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무언가를 싸고 있었습니다. 밥을 손으로 뭉쳐 김에 둘둘 말고 있었어요. 주먹밥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그때 정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계단에 선 서도연과 눈이 마주쳤어요. 가려고요? 서도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더 이상 패끼칠 수가 없어서. 정희는 대답 대신 검은 비닐봉지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두툼했어요. 서도연에게 건넸습니다. 받아드니 손이 아래로 쑥 내려갔어요. 주먹밥만 들어있기엔 너무 무거웠습니다. 이게 뭐가 이렇게 많아? 나중에 열어봐. 혼자 있을 때. 정희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거칠고 굳은 그 손이 서도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잘 살아, 영감. 고생 그만해. 그리고 손을 놓고 돌아섰습니다. 등만 보였어요. 서도연은 한참을 그 등을 쳐다봤습니다.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정희는 말했다. 혼자 있을 때 열어. 그 말이 왜 그렇게 무서웠는지 그땐 몰랐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서도연은 비닐봉지를 꼭 안고 시장 골목을 걸었습니다. 큰 길로 나오자 버스 정류장이 보였어요.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걸었어요. 한참을 걸어서 작은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낡은 벤치 하나. 서도연은 그곳에 앉았습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붉게 물들기 시작했어요. 비닐봉지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열었어요. 먼저 주먹밥이 나왔습니다. 아직 따뜻했어요. 김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주먹밥 아래 뭔가 더 있었습니다. 낡은 서류 봉투였어요. 누렇게 바랜 두꺼운 봉투. 모서리가 해지고 여기저기 얼룩이 져 있었습니다. 오래된 봉투였어요. 서도연은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묵직했어요. 봉투 입구를 열었습니다.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서류. 날짜가 눈에 들어왔어요. 16년 전. 사진도 끼어 있었습니다. 공사 현장 추락사고 현장 사진이었어요. 서도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 사고를 알고 있었어요. 회사가 한창 성장하던 무렵 신축 현장에서 비계 붕괴로 노동자 한 명이 추락해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안전 점검을 생략하고 공기를 앞당기라는 지시가 현장에 내려가 있었어요. 서도연이 직접 내린 지시였습니다. 그런데 수사 결과는 안전관리 소홀 수준에서 마무리됐었어요. 서도연은 그때 다행이다 싶었고 이후 잊고 살았습니다. 두 번째 서류. 합의서였습니다. 피해자 유가족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 아래 합의금 수령인 란에 낯선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윤정희.
서도연의 눈이 커졌어요. 세 번째 서류. 사고 당시 작성된 진술서 사본이었습니다. 그 안에 조금씩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당시 수사 과정에서 책임 소재가 대표이사 서도연으로 향할 수 있는 서류가 있었습니다. 안전점검 생략을 지시했다는 현장 소장의 진술이었어요. 하지만 그 진술은 최종 서류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유가족은 민사소송 없이 합의로 마무리했어요. 그 합의를 윤정희가 했습니다. 이혼 위자료로 받은 돈을, 그리고 그것으로도 모자라 자신이 그동안 조금씩 모아온 돈까지 보태서 유가족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겁니다. 서도연이 형사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아이들 아버지가 감옥에 가지 않도록. 서도연은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봉투 맨 밑에 종이 한 장이 접혀 있었어요. 정희의 글씨였습니다. 삐뚤었어요. 당신 성격에 망해서 날 찾아온 걸 보니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겠더라. 28년 동안 당신 원망 많이 했어요. 힘들 때마다 이걸 쓸까 수백 번 고민했어. 유가족한테 진 빚을 다 못 갚아 죄스러울 때도, 가게 폐업 위기 때도, 몸 아파서 병원비 없을 때도. 근데 막상 당신이 그 꼴로 왔더니 원망이 다 사라지더라. 참 바보 같지? 나도 알아. 이 서류는 당신을 살린 게 아니야. 언젠가 당신이 사람다운 사람이 될 기회를 내가 없애지 않은 거야. 그 기회를 어떻게 쓸지는 당신이 정해. 서도연은 종이를 든 손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어요.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고 참았던 눈물이 볼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서류들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숙였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지나가던 할머니가 멈춰서서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하지만 서도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울기만 했어요. 자신이 천억을 쫓아 평생을 달렸다는 것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사람을 버리고 책임을 피하고 오직 위를 보고 달려왔어요. 그런데 그 달리는 동안 자신의 뒤에서 자신이 버린 여자가 자신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이 될 기회를 지켜줬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서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두덩이 부어 있었어요. 종이를 조심스럽게 접어서 가슴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서류들도 다시 봉투에 담았어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엔 강 비서에게서 온 문자들이 쌓여 있었어요. 회장님, 연락 주십시오. 서도연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 비서, 이제 끝났네. 복귀하지. 그리고 정리할 게 있어. 봉투 안에는 돈이 아니라 내 죄가 들어 있었다. 이틀 뒤 각 언론사에 보도자료가 배포됐습니다. 서영건설 파산설 전면 허위. 서도연 대표 정상 업무 복귀. 증권시장이 출렁였습니다.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했어요. 어제까지 손절하던 거래처에서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그날 저녁 서영건설 본사 회의실. 긴 테이블 양쪽으로 이사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재원과 재민도 황급히 달려왔어요. 두 사람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단정하게 정장을 차려입은 서도연이 들어섰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빗겨 넘겼고 수염도 깨끗이 깎았습니다. 일주일 전 거짓골의 흔적은 없었어요. 재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재민은 손에 들고 있던 펜을 떨어뜨렸어요. 떨어지는 소리가 조용한 회의실에 크게 울렸습니다. 서도연은 상석에 앉았습니다. 주위를 천천히 둘러봤어요. 다들 오랜만이구나.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습니다. 재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 아버지. 이건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서도연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증거부터 보자. 강 비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스크린을 켰습니다. 첫 번째 영상. 재원이 변호사와 통화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빨리 상속세 절세 전략 세워야겠네요. 음성이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이사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두 번째.
재민이 파티 자리에서 전화를 받는 장면이었어요. 영감탱이가 왜 전화야? 여자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재민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다음은 서류였습니다. 재원이 회사 비자금을 빼돌린 계좌네요. 하도급 업체와의 허위 계약서, 재민의 투자 손실을 회사 돈으로 메운 횡령 기록, 후처 박미선의 재산 은닉 정황과 사치네요. 스크린 위에 하나씩 올라올 때마다 재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재민은 손으로 이마를 짚었어요. 이사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회의실 뒤편에서 조용히 앉아있던 청년이 일어섰습니다. 29살의 강민재였어요. 안경을 쓰고 단정한 셔츠를 입었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저는 노무 상담과 법률 준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하도급 업체 관련 서류를 검토한 결과 불법 제하도급과 산재 은폐 정황도 확인됩니다. 이 부분은 별도 고발이 가능합니다. 민재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또렷했습니다. 재원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넘어가며 쿵 소리를 냈어요. 아버지,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재민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의실 바닥에 무릎을 대고 손을 모았어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 서도연은 두 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제 아버지 아니다. 난 고소인이고 너희는 피고인이야. 법정에서 보자.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뒤에서 두 아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서도연은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복도에서 강민재가 따라왔습니다. 회장님, 서도연이 걸음을 멈췄어요. 사장님, 제 어머니께서 위독하십니다. 서도연이 돌아봤습니다. 강민재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시장 윤정의 사장님이요. 신부전증이 악화됐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되기를 포기했다. 대신 법정에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기로 했다. 강민재의 말을 듣는 순간 서도연의 손에서 서류 봉투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어느 병원이야? 택시를 잡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안내 데스크에 물었어요. 김난희, 윤정혜 씨, 어디 있습니까?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말했어요. 중환자실 4층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는 동안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의사를 만났어요. 만성 신부전증이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투석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신장 이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제 신장을 쓰세요. 지금 당장 검사해 주세요. 의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틀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적합이었어요. 혈액형도 맞지 않았고 서도연의 나이와 심장 상태로는 기증 자체가 위험했습니다. 서도연은 손을 떨며 재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신장 이식이 필요하다고, 어머니가 위험하다고. 재원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저희를 버리고 가셨잖아요. 키워주시지도 않으셨는데 왜 저희가요? 법적으로도 남입니다. 재미는 더 간단했습니다. 어릴 때 떠나셨잖아요. 저희한테 요구할 자격 없어요. 서도연은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명숙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의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번 주가 고비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서도연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발소리가 멈췄어요. 혹시 윤정희 사장님 보호자이십니까? 고개를 들었습니다. 29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 서 있었어요. 강민재였습니다. 손에 두꺼운 법전을 들고 있었어요. 제가 신장 기증 검사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서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자네가 정혜 씨랑 무슨 사이야? 민재는 잠시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눈가가 살짝 붉어졌어요. 가족입니다. 피로 이어진 건 아니지만 제 진짜 가족이에요.
민재는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15살 때였어요. 공사 현장에서 아버지를 잃고 홀로 남겨진 아이였습니다. 어머니도 이미 없었어요. 시장 골목에서 굶주리다 쓰러진 날, 눈이 펑펑 내리던 겨울이었습니다. 사장님이 저를 업고 가셨어요. 국수집으로 데려가서 뜨거운 국물을 먹이고 씻겨주시고 입을 옷을 주셨습니다.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날 밤 사장님이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걱정하지 마. 이제 혼자가 아니야. 그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그 다음 날부터 정희는 민재를 공부방에 보냈습니다. 학비, 생활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15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사장님이 저한테 준 건 돈이 아니라 사람 구실이었어요. 이젠 제가 사장님을 살릴 차례입니다. 서도연은 민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맙네. 이틀 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혈액형 일치, 조직 적합성 완벽. 의사도 놀라워했어요. 이렇게 잘 맞는 경우는 드뭅니다. 정말 운이 좋으십니다. 수술은 6시간이 예정됐습니다. 그러나 수술 도중 출혈이 생겼어요. 간호사가 뛰어나오며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환자 상태가 급변했습니다. 서도연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을 모았어요.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지옥 같은 2시간이 흘렀습니다. 오후 4시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기적적으로 출혈이 멈췄어요. 두 분 다 무사합니다. 서도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어요. 일주일 후 정희가 눈을 떴습니다. 서도연이 침대 곁에 있었어요. 정희의 눈꺼풀이 떨리다가 천천히 열렸습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민수는 자신의 상태를 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민재를 먼저 걱정했어요. 서도연은 눈가가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다 괜찮아. 민재도 회복 잘하고 있어. 정희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2달이 흘렀습니다. 한강공원,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강 건너편 나무들이 노랗게 빨갛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서도연이 주머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정희에게 건넸어요. 이게 뭐야? 열어봐. 봉투 안에는 재단 설립 계획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에 이름이 크게 적혀 있었어요. 윤정희 산재장학 지원 재단. 정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왜 내 이름을? 당신이 28년 동안 해온 일을 내가 이어가고 싶어. 당신이 민재를 살렸듯이 현장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그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서도연은 가슴 안주머니에서 낡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정희가 넣어준 그 편지였어요. 구겨지고 낡았지만 소중하게 보관된 종이였습니다. 이걸 보고 깨달았어. 진짜 유산이 뭔지, 400억보다 무거운 게 뭔지. 정희는 편지를 보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재단 이사장은 당신이 맡아줘. 운영은 민재가 맡고 나는 명예이사장으로 뒤에서 돕겠어. 안전 시스템 현장 설비에 돈을 쓸 거야. 민재 아버지처럼 죽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죽지 않도록. 정희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는 공부도 많이 못했는데 그런 자리를. 중요한 건 마음이야. 당신 마음이면 충분해. 정희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서도연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한강 위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서도연은 매일 아침 재단 사무실에 출근했습니다. 책상 뒤 벽에 걸린 액자 앞에서 하루를 시작했어요. 유리 안에 낡은 노란 봉투와 편지 한 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우편함에 편지 2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를 보자마자 손이 멈췄어요. 발신인 란에 적힌 주소, 서울구치소, 재원의 편지였습니다. 글씨가 떨려 있었어요. 아버지께 죄송합니다. 매일 밤 후회합니다. 문 밖에 세워뒀던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건 아닙니다. 자격이 없다는 걸 압니다. 다만 아버지가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이 소원입니다. 재민의 편지였습니다. 영감탱이라고 불렀던 그날이 인생 최악의 날입니다. 돌이킬 수 없지만 남은 인생 사람답게 살겠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사시는 대로. 서도연은 두 편지를 책상 위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얼굴을 감쌌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를 만났습니다. 정희는 두 편지를 한 글자 한 글자 읽었어요. 재원의 편지를 읽을 때는 손이 떨렸고 재민의 편지를 읽을 때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애들이 많이 후회하는 것 같아.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번 만나봐. 진심으로 뉘우치는지, 우리 애들이 정말 사람으로 돌아오려는 건지. 나도 엄마라서 아무리 미워도 고통받는 걸 그냥 넘길 수가 없어. 서도연은 정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좋아. 가볼게. 일주일 후 서울구치소. 면회실 칸막이 너머로 재원이 들어왔습니다. 수감복을 입고 머리를 짧게 깎았어요. 얼굴이 수척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편지 받았다. 진심이냐? 재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를 문 밖에 세워뒀던 그날이 평생 후회된다고 말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고, 자격이 없다는 걸 안다고. 서도연은 칸막이에 손을 댔습니다. 차가운 아크릴 이 손바닥에 닿았어요. 재원도 맞은편에서 손을 댔습니다. 용서는 안 한다. 하지만 포기도 안 한다. 너희가 다시 사람이 되는 걸 지켜볼 거야. 재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서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였을 뿐입니다. 봄이 왔습니다. 한강공원 벚꽃이 만개했어요. 서도연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정희 씨, 우리 결혼하자. 정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상자 안에는 소박한 은반지가 들어 있었어요. 받아줄래? 정희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 후 시장 골목에 천막이 쳐졌습니다. 윤정의 손칼국수집 앞이었어요. 시장 상인들 50여 명이 모였습니다. 민재가 주례를 맡았어요. 제게 윤정의 사장님은 어머니이십니다. 서도연 회장님은 아버지이십니다. 두 분은 28년을 떨어져 계셨지만 사장님은 회장님을 단 하루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회장님은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진짜 부자가 무엇인지 알게 되셨습니다. 민재가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어요. 오래오래 행복하십시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준비한 칼국수와 떡볶이가 상 가득 차려졌어요. 잔치 도중 민재가 봉투 2개를 건넸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온 것이었어요. 재원의 편지였습니다. 아버지,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마음만은 함께 있습니다.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선우, 아니 재민의 편지도 읽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축하드립니다. 저도 언젠가 진짜 사람이 되겠습니다. 서도연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어요. 정희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귀국 후 첫 장학금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건설 현장 산재 피해자 유가족 자녀 26명이 새 교복을 받았어요. 한 여자아이가 서도연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열심히 공부할게요. 서도연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어느 주말
두 사람은 시장에서 국수 무료 배식 봉사를 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할아버지 서영건설 회장님 맞죠? 부럽네요. 저렇게 나이 들어서도 함께할 사람이 있다는 게. 봉사가 끝나고 석양 속을 걸었습니다. 정희가 물었어요. 후회 안 해? 재산 다 날렸는데. 서도연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 천만에. 지금이 내 인생에서 제일 부자일 때야. 왜냐고? 당신이 내 옆에 있잖아. 이것보다 큰 재산이 어디 있어. 석양이 골목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주름 가득한 두 손이 꼭 맞잡혀 있었어요. 민재가 뒤에서 그 모습을 사진에 담았습니다. 그날 밤 서도연은 서재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63년을 살아왔다. 그제야 깨달았다. 진짜 유산은 통장 숫자가 아니었다. 함께 늙어갈 한 사람. 그 사람이 28년 동안 지켜온 것. 그게 진짜 부자의 조건이었다. 나는 63년 만에 비로소 진짜 부자가 되었다.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반짝였어요. 이제는 그 불빛들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옆방에서 정희가 불렀습니다. 영감 자러 안 와? 서도연은 미소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응, 간다. 불을 끄고 방문을 열었어요. 정희가 이불을 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누웠어요. 손을 맞잡았습니다. 내일은 뭐 하고 싶어? 글쎄, 당신하고 같이 있으면 뭐든 좋아. 나도.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편안한 숨소리만 방 안에 가득했습니다. 서도연은 63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400억이 아니었어요. 옆에서 잠든 이 사람. 28년 동안 그를 포기하지 않은 그 마음. 그게 진짜 부자의 조건이었습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게 고맙다고 말해본 적 있으신가요? 어쩌면 그 한마디가 그 어떤 재산보다 값진 진짜 유산 아닐까요? 귀한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